자, 이번에는 35페이지 볼까요? 권리변동의 모습이라고 해서 35페이지 거길 펼쳐 놓으시고요. 35페이지 밑에 권리변동의 모습에서 권리변동의 원인 찾으셨죠? 거길 펴놓고 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법은 뜻이 뭐라 그랬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아까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다라고 그랬는데 법률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단계를 좀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좀 봐보세요. 갑에서랑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이걸 표현할 때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을이 승낙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갑이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승낙에 의사표시를 해서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을한테 아까 봤듯이 뭘 해줘야 될까요? 갑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을 잘 보시고 매매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은 뭐죠?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다시 요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계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된 거고 을도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요 매매계약이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권리 변동의 결과예요. 그래 항상 개개의 사실이 모여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고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권리 변동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원인 그랬으니까 이거 두 번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처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은 이건 길게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단어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은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거예요. 얘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건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권리 변동의 결과 이건 법률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일단 순서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다시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는 매매계약 사례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갑하고 을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이 을에 뺨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갑이 을에 뺨을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형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폭행이죠. 폭행. 이걸 민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불법행위를 당했으니까 을은 손해가 생겼고 손해가 생겼으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가 생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하는 방법은 뺨 때리는 거 말고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개개의 사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불법 행위가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법률 요건.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니까 얘는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도 순서가 똑같아요.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리고 법률 요건, 그리고 법률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매매계약 사례도 법률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 뺨 때리는 것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둘 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요 첫 번째는 이건 청약에 의사표시, 승낙에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경우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고, 그다음 뺨 때리는 건 이건 분노의 표출이지는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법률 효과가 생기고 두 번째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뭘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붙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럼 이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얘는 법률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다시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이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분석을 좀 해봅시다. 먼저 A라는 놈을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디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쪽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B라는 놈을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의사표시가 하나 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디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C도 분석을 해보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요. 얘는 법률 행위에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 D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다면 얘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 요건에는 방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 행위,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 그러면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법률 행위 방문을 열어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걸 쭉 방문을 열어보면 걔는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는 경우여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는 경우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의 X예요. 다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의 X예요. X죠. X.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단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거기는 맞죠. 거기는 맞는데 어디가 틀린 거죠? 법률 사실이 틀린 거죠.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까 이 순서 일단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뭐로 나눈다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까 드린 질문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밑에 내려와 볼까요? 35페이지 밑에 내려오시면 순서 봐보세요.
35페이지 순서 보시면 맨 앞에 게 뭐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뜻이 뭘까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의 뜻이 뭐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다음 법률 효과는 뜻이 뭐예요? 권리 변동의 결과. 그리고 그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뭐와 뭐로 나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법률 행위 옆에다 써볼까요?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법률 규정 옆에다 쓸까요? 거기는 무관이라고 씁시다. 그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 번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건물 매매 계약의 경우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긴 거예요. 이건 갑하고 을이 의혹해서 이다 아니다. 의혹했다는 게 원했다, 바랬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매매 계약의 경우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긴 건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다. 그럼 실제로 좀 확인 한번 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1억 원에 팔겠다는 말 속에는 네가 돈만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네가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고 말 속에는 대금 지급해줄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의혹해서 을이 의혹해서 이런 효과가 생기게 맞다는 겁니다. 뺨 때리는 사례는 요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을에게 100만 원만큼 손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100만 원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갑이 의혹해서도 아니고 을이 의혹해서도 아닌 겁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다시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뭐하게 무관하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을 좀 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까 민법은 뜻이 뭐라 그랬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런데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게 뭐죠?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면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 효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걸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변동. 그러면 변동이 넓은 개념이에요? 변경이 넓은 개념이에요? 변동이 넓은 개념이죠. 변동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권리 변동의 모습 내용을 봐볼까요? 37페이지 갑시다. 37페이지에 가서 그 네모 3번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별표. 거기다 별표. 자, 밑에 내려가시면 그림 나오죠?
그림 고기는 암기. 일단 요거 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법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 학문인데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법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해도 전체적인 그 체계를 좀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교재로 치면 중간 목차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은 사람은 책을 읽고 다 덮었을 때도 전체적인 내용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체계는 파악하지 않고 작은 글씨, 책에 작은 글씨로 된 내용 열심히 읽은 사람은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책을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은 체계 학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꼭 외워두시기 바래요.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꼭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꼭 외우고 넘어가는 버릇을 꼭 기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해보다 보면 나중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해하는 건 좋아지는데 실제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진짜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끄떡끄떡 이해하는 수준 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외운 내용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내용,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 내용만 실제 문제 푸는 거니까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린 내용 반드시 외우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보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앞에다 써볼까요? 발생, 변경, 소멸 앞에다 뭘 쓰면 될까요? 변동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변동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뭐 있죠? 쭉 읽어볼까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다음 승계 취득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변경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읽어볼까요? 먼저 주체의 변경, 두 번째 내용의 변경, 세 번째 작용의 변경. 작용 동그라미 하시고요. 작용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힘이라고 쓸까요?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작용, 효력, 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작용의 변경, 힘의 변경, 효력의 변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작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의 변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으로 나눠줍니다. 소멸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절대적 소멸하고 그다음 상대적 소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걸 외우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울 때 손으로 열심히 쓰기보다는 말로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해 보다 보면 그 부분이 뚫리고 결국 여러분도 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열심히 잘 읽으세요. 자,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고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이 발생은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러니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게 원시 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이 되는 겁니다.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다. 그럼 나눈다는 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느냐, 그 구별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다음 이전적 승계는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누는 거죠?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의 의미, 포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다음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체가 변경하는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작용이 변경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의 변경은 본질이 바뀌는 게 질적 변경, 본질은 그대로 있고 양만 늘었다 줄었다는 게 양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소멸은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건데 권리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없어지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 권리 자체는 존재하는데 앞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게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외우고 시작합시다. 다시 변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 있다고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 승계 취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뭐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고, 소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설명할 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사람이 건물 하나 새롭게 이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거죠. 처음 생긴 거. 이렇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과 같은 건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 중에서 물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갑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건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갑이 건물을 사용하는 건 어떤 게 사용일까요? 건물을 사용한다는 건 들어가 사는 게 사용이죠. 수익은 임대 수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처분은 어떤 게 처분이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그러니까 파는 것도 처분이고요. 갑이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도 이런 것도 처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건 법률적 처분, 물건을 때려 부시는 건 사실적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처분은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말하고, 그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 가치입니다. 소유자인 갑은 사용 가치만 지배한다, 교환 가치만 지배한다, 다 지배한다,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니까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럼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만 하면, 신축만 하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등기할 필요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보존 등기를 한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축만 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는 보존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처분할 때 등기를 해야 돼요. 처분할 때 갑이 이 건물을 을한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팔려고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놓고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을에게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분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갑이죠. 갑이 무엇을 원인으로? 신축입니다. 신축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처분 행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을은 이제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완납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다 완납을 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완납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자체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라는 걸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립여건주의라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려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조문이 186조죠. 186조. 기초과정 했던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86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건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이건 넘겨받은 거죠.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은 거니까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이건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이게 승계 취득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은 전세권,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은 임대차입니다.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전세권,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전세금 쪽으로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갑하고 을이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해도 좋다는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뭘까요?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은 전세권자. 그다음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면 사용 가치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을이 사용 가치를 취득하게 된 건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을에게 처음 사용 가치가 생긴 거예요. 이거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은 거잖아요. 다시 아까 여기 보시면 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사용 가치도 지배하고 교환 가치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사용 가치도 있고 교환 가치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를 을이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은 거니까 이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죠. 사용 가치를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이거 역시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저당권 제도를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제도. 자, 이번에는 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 돈을 빌려준 겁니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 돈 빌려주고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저당권입니다. 그럼 건물은 당연히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딴 게 없어요. 그냥 갑하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빌린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뜻이에요.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5천만 원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을 취득한 을의 이름 뭘까요? 저당권자. 그다음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갑의 이름 뭐가 될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 요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을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고 을은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이름 뭐라고요? 저당권자. 갑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즉 갑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저당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그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무슨 가치만 지배하는 거죠? 교환 가치. 근데 요 저당권자가 교환 가치를 취득한 건 맞는데 이건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교환 가치가 처음 생긴 거예요,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역시 넘겨받은 거죠. 갑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그 교환 가치를 을이 넘겨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요 저당권을 통해서 교환 가치를 취득하게 된 거 역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은 거니까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그럼 정리를 하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게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다 승계 취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 다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그런데 이 승계 취득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러면 어떤 때에 이전적 승계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 설정적 승계라는 말을 쓰는지 잘 구별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렇게 승계 취득 중에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다 넘겨받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중에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다 넘겨받는 경우를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전면적으로 다 넘겨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를 지배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중에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 어느 하나만 넘겨받을 때는 설정적 승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승계 취득 중에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다 넘겨받을 때는 뭐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넘겨받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 나눴을 때 뭐와 뭐로 나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내용이 쉬워요. 갑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재산 중에서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 소유권을 딱 하나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뭐가 될까요? 특정 승계가 되는 겁니다. 개별적 권리 취득 원인에 의하여 권리가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걸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정 물건을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특정 승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포괄이죠. 한꺼번에 왕창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입니다. 갑이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에요. 갑이 아버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하면 뭐가 생기죠? 상속이 생기죠. 상속. 그럼 상속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 한꺼번에 아들에게 왕창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권리가 왕창 넘어가게 되는 걸 이걸 포괄승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개별적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권리가 일괄하여 넘어가는 경우를 이걸 포괄승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딱 찍어서 물건을 넘겨주는 건 뭐고? 특정 승계고 한꺼번에 왕창 권리가 넘어가는 건 포괄승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됐죠? 다시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게 뭐죠? 원시 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 중에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모두 다 넘어가는 건 뭐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중 어느 하나만 넘어갈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를 딱 찍어서 권리가 넘어가는 게 뭐죠? 특정 승계. 한꺼번에 왕창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입니다. 그다음 변경 갑시다. 변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주체의 변경은 잘 보시면 얘는 뭐와 똑같냐면 이전적 승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 주체의 변경과 이전적 승계는 내용이 같아요. 아까 이전적 승계의 대표적 예로 제가 설명한 게 뭐죠? 이전적 승계의 예로 설명한 게 그게 바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죠. 이전적 승계. 이쪽에 봐보세요. 여기 보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주체의 변경이기도 해요. 주체의 변경.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럼 갑이 건물 소유권의 주체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 등기를 해서 우리 소유권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뀐 거죠? 갑에서 을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 소멸이기도 해요. 상대적 소멸. 그러면 요 건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뿐이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자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즉 갑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이걸 표시를 좀 해볼까요? 37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다가 세 가지를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시든지 네모칸을 치든지 색깔을 이렇게 칠하든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하나는 발생의 관점에서, 하나는 변경의 관점에서, 하나는 소멸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 세 가지는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이주상이 같아요. 이주상.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요 작용의 변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작용의 변경. 아까 작용은 힘이 바뀌는 경우가 작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권 채권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셈이 되는데요. 칠판을 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고 이건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갑은 을로 하여금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을은 뭘 줘야 되죠? 을은 차임 지급해 줘야 되죠. 차임.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X입니다. 아까 매매할 때 매매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랬죠.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 보통 그 돈으로 주지만 뭐 콩, 쌀 이렇게 물건으로 줘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농지 같은 거 빌려주고 나중에 콩, 쌀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임은 물건이면 돼요. 그러니까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 구별해서 외울까요?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한다.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권리는 뭘까요? 갑의 권리.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말하는 거죠. 차임, 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을의 권리는 뭐예요? 임차인 을의 권리. 임차인 을의 권리는 이게 바로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 들어봤어요? 임차권이 뭐예요 근데? 임차권.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은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이거 목적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임차권이 뭐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건 채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물권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때 이 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아까 했던 거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거니까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거 이전적 승계죠. 왜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모두 다 넘어갔으니까. 특정 승계인가요? 포괄 승계인가요? 특정 승계죠.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 소유권 딱 찍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거니까 이건 당연히 특정 승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건 물권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지가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예요.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요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요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갑, 을, A, B, C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을은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가 이게 임차권이에요. 그럼 을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에게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 그럼 이때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병은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을은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병과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니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을이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되죠.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때 요 을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칠판에 쓰여져 있죠. 을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칠판. 임차권이 뭐기 때문에? 채권. 만약에 임차권이 물권이었다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자신의 권리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해서 계속 눌러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권이 뭐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마디 법문으로 표현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가 주인이 바뀌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요 을의 임차권이 등기가 됐어요. 임차권이 먼저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가보면 을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이 먼저 등기가 되고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을 병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신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임차권을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는데 등기를 하니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거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용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힘이 바뀌는 게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그래서 작용, 효력, 힘 똑같은 말입니다. 작용의 변경, 힘의 변경, 효력의 변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바뀌는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다시 와세요. 내용의 변경이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이 있는데 질적 변경은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고 그다음 양적 변경은 본질은 그대로 있고 양만 늘었다 줄었다는 게 양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가지고 할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갑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가지고 있고 자전거를 을에게 빌려준 겁니다. 을에게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임대차. 그러면 요 임대차 존속 기간이 끝나면 요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내가 너한테 빌려준 자전거 돌려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권리 이름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갑은들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우리 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보관을 잘못해서 자전거를 홀라당 불태워 먹은 거예요. 자전거를 홀라당 불태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은들에게 자전거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 타다가 남은 자전거가 머릿속에 생각나시나 보네요. 다시 갑은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줘서 갑은들에게 자전거 반환 청구권이 있었어요. 근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홀라당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을에게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예를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을이 자전거 보관을 잘못해서 이 자전거를 용광로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용광로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완전히 녹아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를 돌려줘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신 똑같은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전거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뀐 건데 이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양만 바뀐 거예요? 이건 자전거 물건으로 달라는 권리고 얘는 돈으로 달라는 권리니까 물건으로 달라는 권리가 돈으로 달라는 권리로 본질이 확 바뀌어버린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질적 변경입니다. 질적 변경.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게 뭐죠? 질적 변경. 일단 본질은 그대로 있고 양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이게 양적 변경인 겁니다. 양적 변경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사람인데 미리 한번 해봅시다.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자고 갑의 땅 위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에 이렇게 뿔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고 나무가 뿔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요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일단 요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고 해서 이걸 부합이라고 말해요. 부합. 그럼 요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힌트. 256조인데요. 256조. 본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나무에 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갑의 토지 소유권을 보면 이만큼인데 부합에 의해서 나무 소유권까지 같이 취득한 거예요. 이건 토지 소유권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양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건 질적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게 무슨 변경? 질적 변경. 본질은 그대로 있고 양만 늘었다 줄었다는 걸 양적 변경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소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 자체가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게 절대적 소멸. 그다음 권리 자체는 그대로 있고 앞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게 상대적 소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쪽에 다시 옵시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완전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그다음에 상대적 소멸 아까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자에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없어지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앞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아까 중요한 건 역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고 외워봅시다. 변동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고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는 겁니다. 발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다음 요 내용의 변경을 두 가지로 나누면 질적 변경,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소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럼 이 분류 중에서 내용이 똑같은 세 가지가 뭐죠? 그게 세 가지.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